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한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버십니다. 네, 산고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4대 4화를 마치고 이제 조광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로 읽어도 조광조.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대리운전인가요? 이거 생각도 못했던 고급 정보를. 네. 자, 일단 우리 이제 조광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네. 이제 조광조 하면 계속 머릿속에 앞뒤가 똑같은. 아, 이 충격이 큰데. 자, 일단 괜히 뭐 해가지고 조광조. 조광조라고 하면 이제 가문이 참 괜찮다. 좋은 집안 사람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이성계 같은 경우에 네. 이성계 어머니가 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어. 네. 아들이 누굴까? 이성계. 그렇지. 저희가 진짜 바보로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이제 정화공주라고. 물론 이제 나중에 공주라고 붙인 거지.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원래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었는데, 네. 이제 와이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성계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뭐 이성계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둘째 엄마의 아들이고 뭐 이래 되니까 좀 꼬이잖아. 족보가. 네. 그렇죠. 양반이 또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성계 형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애도 좋았다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이성계 형이 이제 그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이제 그 절명시를 남기고 돌아가시지. 자결을 하거든. 고래를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근데 뭐 우애는 되게 좋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 이성계가 어쨌든 자기 그러면 진짜 엄마의 피부치는 자기 이제 누이일 거 아니야, 정화공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정화공주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 정화공주가 조인벽이란 사람이랑 결혼했어. 아, 좋으시네요. 그렇지. 이게 이제 조광조의 5대 할아버지야. 아하. 그리고 이제 이 조인벽이 이성계랑 그때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할 때 뭐 회군 공신도 하고 쌍성 총관부 탈환할 때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그 이제 그 조인벽의 아들이 조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이 조선 건국 공신이야. 그리고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 태종 이방원. 이방원. 그때 이방원의 편이었어. 이게 이제 조광조의 고조 할아버지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온의 아들이 또 조육이었고, 조육의 아들이 조충손, 조충손의 아들이 조원강, 조원강의 아들이 조광조거든. 그러니까 조광조 집안은 사실 되게 윗대로 치면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에 모두 연줄이 있는 집안인 거야. 그러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 우리 할머니가 이성계의 그 처남인 거지. 그 우리 이성계의 이제 누이고. 우리 그치. 할아버지는 처남이고, 태조의 처남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건국공신이고, 뭐 이제 이런 집인데 그 밑으로 이제 할아버지부터 이제 관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 좀 한미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조원강 아빠인 조원강이 그 평안북도에 이제 관리로 갈 때였던 거야. 평안북도에 그때 이제 뭐로 갔냐면 이제 어천 찰방이라 그래가지고. 어천 찰방이 뭡니까? 어천이 그 평안북도 영변을 옛날에 어천이라 그랬어. 아, 지명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 어천에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우리가 뭐 역참 이런 거 있잖아요. 역참. 지금으로 치면 뭐라 해야 되나? 뭐 철도부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찰방이 뭐냐면 이제 역참을 관리하는 관리거든. 찰방이. 그러니까 이제 그 평안북도 쪽에 역참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로 아버지가 이제 간 거지. 아버지가 이제 그때 갔는데 마침 그 근처에 평안북도 희천에 이제 누가 와. 그게 언제냐면 무오사화 때야. 김갱필. 그렇지. 네. 맞네. 그러니까 이제 김갱필이 유배를 오는 거지. 무오사화 때. 그렇지. 유배를 오니까 조광조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외근 가면 우리 이사 가잖아, 가족들이. 그렇죠. 네. 다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때 17살이었단 말이야. 네. 이때 17살이면 한참 이제 과거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공부할 때였는데. 네. 김갱필이 딱 오니까 바로 공부를 하러 간 거죠. 수학 동작.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1년 정도 배워.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살 되면 이제 또 결혼을 해.
그리고 이제 19살 됐을 때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러니까 또 3년상 지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김경필 문화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막 제자였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게 있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종 때 그 과거 시험에서 합격할 때 중종의 눈에 딱 들었던 바로 그 답안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조광조는 이제 김경필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집안 또 좋은 집안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집안인데 그 쭉 이어지지 못한.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조광조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 굉장히 잘생겼어. 그래도 그렇다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야사긴 한데 어우야담이란 책에 보면 조광조가 용모와 안색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다고 나오고. 그래서 조광조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대. 거울 보면서 이 얼굴이 어찌 사내 얼굴인가. 기망 아닙니까 이거? 이제 본인이 좀 불만이었다는 거지. 요새로 따지면 약간 꽃미남 스타일 약간 이런 느낌. 기생 오래비. 그렇지 기생 오래비. 우리도 예전에 보면 이제 지금은 꽃미남이라고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이 뭐 좀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다. 맞아요. 이런 말을 했는데 조광조가 좀 그런 지금으로 치면 좀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었나. 스스로는 그게 불만이었다. 여리여리한 스타일이었나 보네. 그럼 좀 얼굴이 좀 곱상하고 눈도 좀 크고 피부도 하얗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잘생긴 게 또 나중에는 또 중종에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얘 마음에 든다. 이거. 그 사람이 사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좋아도 이 또 외모가 주는 또 이 호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외모 뺄 수 없습니다. 외모 중요하거든. 그래서 첫인상 하는 것도 사실 외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종이 나중에 성균관에 갔는데 거기 유생 하나가 뭐 겁나게 잘생긴 거야. 뭔가 호감이가. 과거 시험 쳤는데 답안지 보니까 답안지도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쏙 이게 등용될 만하지 사실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뭐 어쨌든 이제 이때 이제 그 17살에 무오사 연산군 때니까. 무오사 일어나고 뭐 갑자사화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본인은 한창의 이 뭐라 해야 될까 사춘기와 20대를 아주 그냥 연산군의 피바람 속에서 보낸 거지. 그리고 19살에 또 하필이면 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되면 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빵빵한 연주는 또 없잖아. 그렇죠. 또 혼자 내가 또 과거 시험도 치고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가 이제 김경필이 죽을 때잖아. 무오사화 때 유배 갔다가 갑자사화 때 죽으니까. 이때 이제 23살에 이제 자기 스승인 또 김경필도 차명을 당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이제 중종이 왕위에 오른단 말이야. 중공반정. 그렇게 해서 이제 29살에 과거 시험을 쳐서 1차 합격을 하죠. 초시를. 과거 1차 초시 합격하면 어디 갑니까? 성균관.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는 거야. 늦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29에 들어간 거. 좀 늦을 수도 있죠. 맞아요. 좀 늦게 들어. 뭐 19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면 과거 준비라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결혼을 또 18살에 했잖아요. 또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머니도 봉양해야 되고 뭐 사실 또 그런 또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딱 이제 과거 합격해가지고 29살에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30살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신 거야. 그럼 또 3년상을 해야죠. 3년상을 또 하고 다시 성균관에 또 다시 이제 재입학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34살에 이제 중종 10년이란 말이야 이때가. 중종이 10년, 중종 10년 좀 중요합니다. 중종 10년이 왜 중요하냐면 중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연산군을 폐위한 세력이 있어요. 박원종하고 뭐 있었잖아요. 성희안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 이제 한 명씩 그때쯤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종은 그 공백기가 생긴 거지 드디어. 이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들이 가려져 있다가. 그렇지. 이제 뭐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뭐 7일의 왕비 그 신씨, 신씨. 그 막 억지로 막 이혼 당했어야 된단 말이지. 그 박원종이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 신수군 연산군 처남이지 않냐. 그 신수군의 딸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박원종도 지가 신수군 쳤으니까 만약에 왕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폐위시켜야 된다 해서 7일 만에 또 폐위하고. 막 이런 또 고통을 겪었던 중종이 이제 박원종도 죽고 성희안도 죽고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종 10년에 성균관에 탁 이제 직접 이제 간 거야. 성균관에 가서 딱 이제 원래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이게 우리 지금 시험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식년시. 그렇지. 3년에 한 번. 그렇지. 정기 과거 시험. 그렇죠. 정기 공무원 시험이 3년에 한 번 있었다고. 네네네. 그걸 이제 식년시라 그래. 근데 뭐 정기 시험만 있었느냐? 아니죠. 아니지. 네. 비정기 시험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왕이 성균관에 딱 방문해가지고 네네. 문묘에 딱 배양 한번 하고 와서 이제 성균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시는 그 비정기 시험이 있다고. 그걸 알성시라 그래. 별시. 배할하다. 성인을 배할했다. 그지? 그래서 문묘에 가서 성인을 배할하고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험, 별시라 그래서 알성시라는 과거 시험을 딱 친단 말이야. 네. 이때 과거 시험을 딱 쳤는데 야, 이 과거 시험 문제와 답안이 남아 있단 말이지. 근데 이때 조광조의 답변이 이제 중종한테 확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저 이걸 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것만요. 따로. 이거 과거 시험 문제와 답. 조광조는 어떤 답변을 했길래 그때 2등을 하고 뽑혀 들어간단 말이지. 네. 이게 이제 34살 때란 말이야. 네네. 그리고 조광조는 38에 죽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4년이야. 지금부터 4년 동안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그냥. 바짝 그냥. 그래서 이제 34살에 갓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구급 공무원이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 딱 4년의 기간. 이때 모든 일이 일어났었단 말이지. 그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만한 중종과 조광조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냐? 나는 그게 바로 이 답안지라고 생각해. 과거시험 답안지. 나는 이 답안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답안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김경필로 거슬러 올라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비슷하게 봤습니다. 야, 역시 우리 이제 상고님의 지식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이거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바로 밥벌이다 이제. 어쨌든 이제 조광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무호갑자 기묘사화까지 하면서 특히 기묘사화 때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그렇죠. 뭐 더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조광조는 이때 뽑힌다고. 네. 이제 성균관에서 어쨌든 이제 알성시 이제 딱 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 대간, 즉 사관원이 된다. 사관원, 검찰청에 들어가는 거야. 네네. 아니 사헌부, 사관은 언론기관에 들어가는 거지. 네. 기자가 된다. 기자. 사관원과 사헌부, 홍문관 이 세 가지를 대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3사라고 3사. 네. 3사는 계급이 낮아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 맞아. 의정부를 바로 찔러버릴 수 있는 파워. 그 힘의 밸런스다. 이거 우리 초반에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3사의 그 중에서도 언론을 담당하는 사관원에 딱 들어간단 말이야. 정원이 된단 말이지.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종 때 저번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연재해가 많았다고. 네. 막 그 뭐죠? 지진 무지하게 많았고, 제가 그때 종묘에 막 벼락도 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왕이 이제 그 구원이란 걸 한다고. 구원. 그 말을 구한다. 구원을 하면 신하들이 기탄 없이 얘기를 해. 그러면 이 구원의 원칙이 뭐냐면 벌을 주면 안 돼. 어떤 답에도. 막말하는 타임이네. 근데 막말 못하지 당연히. 야자 타임. 그렇지, 야자 타임 같은 느낌. 구원했다고 너무 막말하면 이제 훅 간단 말이야. 근데 이때 구원을 하는데 뭐라고 구원했냐면, 이게 이거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 이런데 내가 뭐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라. 원래 이제 그 왕이라는 건 하늘이 내린 거잖아요. 천자잖아. 그렇죠. 하늘의 대변인인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건 하늘이 뭔가 야 이런 거란 말이야. 니 똑바로 안 할래? 야! 막 이래 하늘이 야! 마! 이러니까 갑자기 우르릉 쾅쾅쾅 막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아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야 너희끼리 회해봐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희끼리 회해봐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걸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때가 그 패비신 씨, 패비신 씨가 이제 그 궁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왔던 게 인종의 엄마 이제 윤 씨잖아요, 윤 씨, 왕후. 네. 근데 윤 씨도 인종을 낳다 죽었단 말이야. 이제 이때란 말이지. 인종을 놓고 죽을 때 막 이럴 때야. 이럴 때니까 이제 뭐 왕비의 공백도 생기고 막 이럴 때란 말이지. 이때 그 신하들 중에 두 사람이 그 패비신 씨가 너무 억울했다. 야 박원종이 그런 거지.
박원종이 그 억지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그 왕비님 쫓겨나가지고 인왕산 자락에 치마 걸어놓고 그래서 우리 그 치마바위라고 해가 인왕산에 가면 그 왕이 항상 그 인왕산을 바라보며 이제 보시라고. 내 여기 있어요. 막 그 애타는 거지. 얼마나 또 신씨도 착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보기를 하자, 패비신씨를 보게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야씨 뭐 너 있을 때나 뭐 박원종 있을 때 그런 얘기하지 죽고 나니까 뭐 그런 얘기하냐? 말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종이 그래 이 자식들이 있을 때 얘기하지 왜 지금 지랄이야? 막 이제 야 유배 보내, 막 이래 유배를 보냈다 두 사람이. 이게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이때 유배 보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벌 줘야 됩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오다니 박원종 있을 때 말도 못하더니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관원과 사헌부의 수장이었던 대사원과 대사관이었거든. 이 두 사람이 중종한테 이따위 말을 하다니 이거 벌 줍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종이 이제 그래 그래야겠어. 뭐 유배 보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사관원에 이제 기자가 된 지 이틀 된 조광조. 이제 뭐야 임용 받은 지 이틀 됐단 말이야. 이틀 된 조광조가 상소를 올려버린 거 왕한테. 구원을 하고 벌 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대사원과 대사관이라면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했을 때 이게 언로라 그런다고 말하는 길. 신하가 왕에게 말을 하는 길을 뚫어주는 게 3사의 대사관과 대사원이 하는 일인데 오히려 즉어가 나서가지고 구원해서 벌 주자 않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벌 주자 했을 때 대사관과 대사원이 아니 구원을 해서 벌 주지 않는 것이 응당 법칙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신하가 왕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야 그 연산군대 봐라. 뭐 신하가 왕한테 말도 못하고 뭐 옳은 말아 김처선이라고 유명한 그 내시가 있었다면 옳은 말 해갖고 바로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 연산군대 그런 일도 있고 그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라가 이제 끝장 나버리는 건데 아니 어떻게 대사관과 대사원이 나서 가지고 말이야 이런 일을 벌이냐? 갖고 등용된 지 이틀밖에 안 된 신입이 출근한 지 이틀 됐는데 이틀 됐는데 사장님 우리 과장님이요 막 이런 느낌. 패기 좋다. 그래가지고 대사헌과 대사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사관원과 사원부의 관리들을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상소를 올려버린다. 패기 좋네. 와 근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그리고 지는 식 빠져. 상소만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궁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구급 공무원 제 말이 맞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다 파직시켜버려 중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 왜냐하면 권력이 이게 여론이 형성돼. 그러니까 이제 중종이 이 새끼 봐라. 이거 난 놈이네 요거. 그게 이제 딱 34살에 이제 사관원에 들어간 이틀 된 이게 조광조였던 거야.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꼬장꼬장한 거. 꼬장꼬장. 34살의 신입 공무원이 사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시의 구급 공무원이 됐는데 갑자기 시장 잘라야 된다고 막 대통령한테 탄원 낸 거야 지금. 그렇죠.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그렇죠. 근데 결국은 시장까지 잘리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중종은 그 조광조한테 특급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홍문관 부수찬부터 해가지고 쫙쫙 올라가요. 수찬, 뭐 부교리, 교리, 나중에 대사원 딱 올라가면 검찰총장까지 딱 돼버린다. 대사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서 조광조가 했던 게 뭐였냐면 토지 소유 상한제 설정하자. 그때 이제 이 귀족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훈구라는 귀족 세력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토지와 노비란 말이야. 미운. 그리고 소격서 폐지해야 된다. 소격서 철폐. 그리고 연산군 때 파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지방에서 막 올리는데 그럼 나중에 폐단이 생긴다고. 아니 뭐 나오지도 않는 계절에 올리라 그러면 올릴 수 있나? 그렇지. 그 뭐 횟수도 안 맞고 사람이 또 기후에 따라서도 올라올 수 있는 양이 다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쥐어 짠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비리가 생기고 이런데 그거 이제 시정하자. 그리고 3사 아까 얘기했던 홍문관, 그다음에 사관원, 사헌부 이 세 개의 대관 언로를 뚫을 수 있는 이 3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학이랑 향약을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지방으로까지
이 성리학의 예법이 확장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은 이미 준비가 된 놈들과 준비가 덜 된 놈들이 싸우면 당연히 준비된 놈들이 이기지 않냐. 지금 과거 시험은 훈구파 애들이 이미 준비 다 하고 기다리는 거다. 그럼 지방에서 진짜 똑똑하고 어진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그런 거잖아. 내가 공부를 잘해. 어릴 때부터 막 스카이캐슬에서 공부했어. 강남에 막 유명한 학원 다녀가지고. 근데 인성은 개 같아. 근데 이런 애들이 검사, 판사, 의사가 돼.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 눈에는 그게 싫은 거야. 그렇죠. 야, 판사가 왜 똑똑해야 되냐? 판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야, 그런데 지방에 정말 정의로운 애들이 있다. 근데 얘들은 스카이캐슬에 공부한 애들보다 수능 치면 점수 좀 안 나온다.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판사를 갖다가 양심은 없지만 똑똑한 애들 시킬 거냐? 양심은 없지만. 야, 의사라는 것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뭐 지금으로 치면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애들 다 공대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바로 과거 시험에서 조광조가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현량과 네. 현량이라는 거는 현명하고 어질 양자거든. 어진 사람을 추천으로 뽑아서 그런 애들을 정치시키자. 추천제네요. 추천제인 거지. 그다음에 왜냐면 스카이캐슬하고 붙으면 못 이기니까. 그렇죠. 그 얘네들은 이제 수능 쪽집게 가입하는 애들이니까. 그럼. 고려 시대 때까지 고려는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개경. 네. 개성 개경이잖아. 그때도 한양이 뭐로 유명했는지 압니까? 쪽집게 가입. 예. 와우.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때 정몽주랑 예전에 정도전이랑 정몽주 있을 때 둘이 이제 유배 보내지고 나중에 사면 되는데 정도전이 복귀 못했을 때 학교를 차린단 말이야. 어디 차렸겠어? 한양 삼각산 밑에. 왜냐면 거기 다 그런 학교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이게 고려와 조선을 이어온 저 강남 삼각산 밑에 학원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야. 대단한데. 아이 그럼 옛날부터. 근데 지금 훈구파 애들 어디서 공부하겠어? 삼각산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요. 아이 그 저 지역에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시골에 있는 애들 진짜 착하고 의로운 애들인데 공부는 좀 안 돼. 씨 삼각산에서 공부 안 했으니까. 그게 조광조 같은 애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야 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훈구파 너 자식들 전부 다 여권이나 시켜라. 공부 잘하니까. 여권. 아니 그런 거잖아. 지금으로 치면 약간 말이 좀 그런 식인 거지. 공대 보내라. 토목 시켜라.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량가라는 걸 설치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가 이제 슬슬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네. 일단 토지 소유 상한제. 얘 씨 내 돈. 그렇죠. 거기다가 현량가. 야 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이패스가 바로 우리 삼각산 밑에 있는 그렇지, 우리 스카이캐슬 애들인데 이 현량가 실시해버리면 안 되잖아.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위훈 삭제란 말이야. 네. 거짓된 훈장을 삭제하자. 그렇죠. 위조된 훈장이다. 그때 120명 막 이렇게 공신 올라와 있는데 76명 막 다 잘라버린다. 맞아. 왜냐면 다 거짓이란 말이야. 뭐 친척 이름 올리고 뭐 그냥 이름 막 올렸다던데. 그렇지. 그런데 이때 조광조에게 있어가지고 이런 막강한 개혁이 4년 안에 지금 벌어지면서 결국은 대사원 막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 한순간에 구급 공무원이 4년 만에 검찰총장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처음부터 말이 안 돼. 출근 이틀 만에 그거 하는 것도. 출근 이틀 만에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30대 중후반에 얘가 막 궁궐에서 설쳐대니까 얼마나 그 위에 있는 훈구 대신 열받겠어. 그 중종은 이제 좀 믿고 맡겨 보려고 했는데 이제 중종도 슬슬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 중종 입장에서 우리 이 얘기 또 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크게 안 할게요. 네. 중종 입장에서 우리가 소격서 폐지 같은 거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세종대왕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바른 말해. 중종은 야 이거 세종대왕 때도 안 없앴던 소격서를 왜 지금 내가 없애야 되냐? 그럼 세종대왕이 잘못했겠지.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건드려? 이제 거기서 빡이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는 걸 봤을 때도 자꾸 옆에서 이간질도 하고. 훈구 대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간질도 한다고.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 경빈박씨, 뭐 매야? 네. 그거랑 주초위양 썼다는 그 홍씨, 희빈 네. 홍씨. 이런 사람들은 맨날 이제 야 내가 낮에야 왕이지 밤이면 내가 왕인가? 한 여자의 남자일 뿐이지.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한단 말이야. 자기 집안에서 하는 얘기들 한다고. 조광조 저거 있잖아요. 막 이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중종도 이제 좀 빡이 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종 입장에서는
귀족 자기는 귀족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네. 이 귀족과 신진 관료들 사이의 밸런스를 통해서 자기는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네. 조광조한테 힘을 실어줘 봤더니 얘는 왕을 눌러버리려고 한다고 지금. 그렇지. 권력을. 그러니까 중종이 드디어 특단의 결단을 내리는 거지. 특단의 결단. 그게 바로 기묘사화인 거지. 기묘사화. 아, 그게 기묘사화인 거죠. 그리고 중종이 직접 1519년 이제 중종 14년 조광조 38살에 검찰총장일 때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야 잘해 우리 내일 출근해서 우리 또 멋진 계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내놓고 1519년 11월 15일 밤에 자신의 측근들을 저기 경복궁의 북문 신문문 쪽으로 불러들인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밤 되면 그 경복궁 사대문 다 닫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경복궁 남문이 뭡니까? 남대문. 광화문. 동문이 건춘문이란 말이야. 이렇게 서문이 영추문이고 이제 북문이 신문문인데 그 신문문은 이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로 탁 불러가지고 바로 조광조 체포. 그런 다음에 바로 원래 중종은 사약을 내려라 이랬다고. 네. 근데 갑자기 영의정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안 됩니다. 우리 중종 왜 이렇게 급발진하지? 막 그렇게 해서 유배를 보내는데 그때 이제 전라도 지금의 화순 있죠. 화순군. 적벽이 있는 동북면에 가면 적벽, 그 동복오씨 뭐 이렇게 그 적벽이 지금 그 전라도 화순, 그 옛날엔 거기 능주라고 불러요. 전라도 능주. 능주로 유배 보낸 다음에 사약을 내려버리지. 네. 조광조는 이제 사약 내리러 올 때도 조광조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아, 나 이제 풀어주러 오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사약을 들고 온 거야. 여기 사약이 무슨 사자인지 알죠? 내릴 사자. 그렇지. 죽을 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네. 그 이제 사약을 내린다고. 내린 걸 받아먹고 이제 가시는 거지. 그렇게 이제 38에 이 개혁 정치가가 실패의 개혁을 하고 가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기묘사화의 이제 중종과 조광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엄청나게 빨리 정리를 했는데 할 일이 많고 사실 할 얘기는 더 많긴 한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럼 중종은 과연 조광조의 어떤 점 때문에 뽑았는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중종이 저는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봐. 중종의 그 기묘사화 이후의 행보가 이 답안지하고 저는 좀 관련이 있어 보여. 관련이. 그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김갱필 때 그 지치주의라는 걸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네. 대답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몰라요. 이해라고 했잖아, 금방. 지치주의만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도학에 이제 그 종주가 된다 김갱필로부터라고 했던 그 지치주의. 이것도 다시 얘기해야 되나? 이게 그 얘기했잖아. 지치 형향 가무신명이라고 시경에 보면 나온다고. 지극하게 다스려진 것은 들은 것 같다. 사람이 정치라는 게 지극하게 다스려지면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가무신명, 신명을 감동시킨다 그랬잖아. 이제 여기서 지치라는 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랑과 하늘은 사이가 있다 없다. 없다. 천인무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다 그랬잖아 내가. 네. 그게 지치주의란 말이야. 유교 이제 그 성리학에서 이 지치주의를 김갱필로부터 이제 그래서 17살에 내가 봤을 때 17살에 조광조가 희천에 유배 온 김갱필을 만났을 때 이걸 배운 것 같아. 그럼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법도와 그럼 인간의 법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그 같아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성인이라고 한다. 성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성인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 백성들도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치가 바로 이상 정치다. 그리고 이때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 그게 언제냐? 그 중국의 전설적인 시대 요순 시대라고. 그 요순 시대 때 그랬다. 그리고 그 공자라는 사람은 천인 합일이 한번 됐던 사람이다, 안 됐던 사람이다. 공자는 됐던 사람이다. 천인 무관의 경제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공자였고 이 공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제 김경필한테 그걸 막 들었겠지. 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너의 말일세. 이제 막 쫙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치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광조가 그 성리학이라는 공부에 있어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라는 그럼 어떤 것인가, 성인군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왕이라는 건 하늘의 부름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고, 그러면 하늘의 뜻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천인무관의 경지가 돼서 왕이 성인이 되면 그 다스리는 법도라는 게 당연히 태평성대가 백성들에게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중종은 어떤 사람이야? 갑자기 연산군 때 갑자기 왕된 사람. 등등 밀려 왕된 사람.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왕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성인이 돼야지. 성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 그럼 이제 조광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지치주의의 입장에 의해서. 야를 가르쳐야겠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연산군 때 원래 성종 때 경연이라고, 원래 왕은 경연이란 걸 했단 말이야. 그 공부를 얘기한다고. 아침에 하면 조강, 뭐 점심 때 하면 주강, 저녁에 하면 석강. 그걸 밤에도 한다고 야대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거를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누가 시킨다? 조광조가 시킨다. 근데 연산군 때 이게 폐지됐단 말이야. 연산군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막 경연 같은 거 하는데 신하들이 그게 아니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연산군이 돌아버리는 거야. 새끼가 어디 왕한테. 야, 너 딸려가 가면 우리. 그래서 자기 때는 경연을 없애버렸거든. 근데 중종 때 다시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연을 조광조가 막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면서 왕도 당신이 성인이 되어야 모든 것이 바로 선다는 이 입각한 것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지치주의라는 게, 그럼 왕이 이제 막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고 정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이 되고 막 사는 게 있어 다 잘 살, 평등하게 다 잘 태평성대가 된다고. 그럼 태평이 크게 평하다는 거잖아. 똑같다는 거잖아. 태평이라는 게 크게 똑같다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원칙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비슷하죠. 자유와 평등이잖아. 그럼 평등이 뭐야? 같다. 같다. 태평할 때 평자잖아. 평평하다는 거 아니야.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사는 백성들, 국민들은 전부 다 뭐 한다? 평등하다. 다 잘 먹고 잘 산다. 다. 전부. 올.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잖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 이유도 그런 거고. 그럼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 먹잖아. 뭐 그 정도면 되지. 뭐 얼마나 더 먹으려는 거야 이거. 그런데 잘 봐. 잘 먹고 잘 산다야. 그러면 이게 조광조의 지치운동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이거를 조선시대 때는 지치주의라는 이 성리학 사상 안에 이 성리학자들이 왕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융평사상이라고. 평인데 들어 올려서 평. 그러니까 그냥 산다가 다 산다가 아니라 다,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레벨을 평등하게 만드는데 거지 같은 레벨로 다 평등하게 만들 거냐 백성들을. 아니면 하향 평준 아니야. 상향 평준. 그렇지. 아니야. 상향이니까 융기시킨다잖아. 들어 올려서 평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치주의의 유교 사상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라? 들어 올려서 평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들어 올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자본. 개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조광조는 개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이 지치주의의 융평사상을 만들어야 돼. 들어 올려서 왕은 성인이고 백성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가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적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이 시대 때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은 예의 바르고 남의 거 안 훔치고 거짓하지 않고 윤리가 서 있는, 인의예지가 있는 사람들로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사는 걸 융평사상이라고 한다. 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시대에 보니까 막 훈구 막 연산군 때 빌 붙었던 애들 막 정조 때까지도 있고 막, 그리고 걔들을 막 스카이캐슬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막 과거 시험 막 뽑아 올리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량가를 실시하는 거라고. 그리고 토지 상한제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향약, 지방에다가 이 향약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뭐
그 덕업상권 좋은 거는 서로 권해야 돼. 그러면 굳이 뭐 우리 마을에 막 시골에 있는 마을에 나쁜 일이 생겨도 왕한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옆에서 서로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김장철 되면 아 우리가 너희 집 거 도와줄게. 덕업상권 서로 권하는 거잖아. 그러다 흉년이나 어떻게 해? 나눠 먹고 뭐.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 구휼해 주는 거야. 네. 환난상률. 이게 향약의 4대 원칙이라고 주실 때 환난상률. 나쁜 일 생기면 막 서울에 있는 전하 저희 마을에 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옆집에서 야 우리가 작년에 추수해서 남은 거 고간에 이만큼인데 우리 거 좀 나눠줄게. 그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 올려서 이게 인의지의 윤리 기준이 지금 평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향약을 보급한다면 지방이 전부 다. 그리고 이렇게 보급되면 이제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도 뭐가 좋냐? 지방에 굳이 야 서울에서 뭐 꼭 세력 없어도 돼. 지방에서도 야 지방이 중소기업만 잘해도 서울의 대기업보다 나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지방도. 그러니까 지방에 나중에 이제 서원과 지방 사림이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개혁 정치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치주의 사상인 거야. 여기서 개혁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 올려서 다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지치주의가 조광조 때 심화돼 버리는데 조광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뭐 했다? 상소. 꼿꼿하기가 아주 그냥 막. 그게 건드리면 부러지는 그 삶기 전에 국수 같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이 부러져 버려 안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뭐 한다? 순정하지 않는 것. 순정. 맑고 임금의 마음은 성인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네. 임금의 마음이 티끌도 없이 깨끗하기만 하면 티끌도 없이 깨끗한 임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이 정치를 딱 하면 나라 전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조광조의 생각이라고. 이게 지치주의란 말이야. 왜냐하면 하늘은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순정하지 않은 현실적인 것들은 다 개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다? 불교. 야 없애. 불교 없애. 도교 소격서 없애. 그거 철폐해 그거. 이래 돼버린다고. 너무 세다. 너무 센 거지. 순정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유교가 말하는 하늘과 이게 같아져야 돼. 같아져야 돼. 그런 세상이 돼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격서 같은 거 철폐하는데 소격서는 원래 얘기했잖아요. 네. 소격서를 누가 준비하냐 하면 내명부에서 준비한다고. 궁궐에 내명부. 여자들의 그 궁녀들이 왕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이때 한번 스트레스 푼단 말이야. 맞아요.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도 이거 소격서 술도 한잔하고 이제 안주 가지고 좀 이렇게 앞에서 춤추고 음악 하면 또 그때 스트레스 풀고 하는데 막 이게 조광조 없애버린다 이거. 그러면 사실 내가 만약에 조광조였으면 대안을 만들었을 거야. 이 소격서라는 게 근본적으로 세종대왕도 안 없앤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 궁궐의 여자라의 삶이라는 게 그건 복지. 그렇죠. 복지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조광조는 그게 없어. 그냥 철폐. 조광조는 뭐다? 이단 이런 2단 막 이렇게 없애. 불교 가가지고 야 2단아 막 이렇게 조광조 그냥 그런 거야. 2단은 존재하면 안 돼. 싸그리 없어져야 돼. 흑백밖에 없어 조광조한테는. 세다. 센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광조의 김경필이 17살의 김경필을 만나서 김경필이 사람 잘못 키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난 이해도 되는 게 김경필한테 배울 때. 연상군이란 말이야 왕이. 그리고 자기의 이제 10대 후반과 20대를 자기 스승 만났을 때가 뭐였어? 무오사화 때잖아. 네. 그리고 20대 초반에 스승이 그 갑자사화 일어나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그걸 겪은 거야 지금. 사화를 많이 겪었네. 한창 예민할 때 그걸 겪은 거지. 우리도 사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겪은 게 우리 평생에 그걸 좌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깨끗하지 않은 것. 이건 하늘의 도가 아닌 것.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하늘의 도가 패했구나. 맞네 진짜로 하늘의 도는 있구나. 이렇게 과거 시험 쳐서 중종 눈에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거라고. 정치적 이상을 이렇게 펼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치주의가 과연 과거 시험 답안지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 기가 막힌 거지. 중종이 문제가 이제 34살에 이제 30살에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성균관에 있다가 3년상 치고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34살 아니야. 이제 그때 이제 딱 이제 하필이면 중종이 딱 성균관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10년 정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딱 공신도 다 죽었고 다 죽은 건 아니지 3대 공신이 죽은 거지. 이제 나 뭔가 정치를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성균관에 이제 있는 유생들한테 과거 시험 문제를 이걸 낸 거야. 그 노건어에 보면 공자의 말이 나오거든. 만약 누가 나를 쓴다면 내가 1년만 다스리면 그 다스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다스리면 이룰 수가 있다. 한 국가를 쫙 잘 돌아가는 나라로. 그게 노건어 자로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중종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지. 자 문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책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때 책 꾀책자인데 책을 묻는다. 그러니까 왕이 꾀를 묻는 거야. 그걸 과거 시험 문제랄 책문이라 그래. 그러면 그 책문에 답하니까 대책이라 그래. 요새 쓰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네. 요즘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라. 이게 이제 과거 시험 답안을 얘기하는 거람. 대책이. 그러니까 이제 책문으로 왕이 이제 물어본 거지. 그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러면 성인의 말이라는 게 공자가 성인이니까 이건 분명히 헛된 말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어떤 규범을 세우고 베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 한 거 아니냐. 그게 뭔지 너희나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이제 중종 10년 정도 내가 이제 해봤는데 야 나 이제 너무 어렵더라. 이거 잘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그래서 공적을 이룰 수 있는 효과를 나는 좀 이렇게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융성했던 그런 그 요순 시대 때 그 정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너희들이 좀 답을 해봐라. 라고 한 게 이게 책문이야. 이때가 이 알성시 시험이었던 거야. 과거 시험 알성시 문제인 거야 이게.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답하면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요, 저는. 검찰총장 되는 거야. 못 하겠어. 못하면 노비로 사는 거야. 이제 가자. 노비로 가는 거야. 가자 민주 게임.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답은 좀 이렇게 짓거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짓거립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조광조가 딱 답안을 쓴 거예요. 조광조는 아까 얘기했잖아 지치주의란 말이야. 내가 배운 성리학은 그거란 말이야. 하늘과 사람이 근본이 같다 이거야 조광조는. 전하 하늘과 사람은 근본이 같사옵니다. 하늘과 사람이 그 근본이 같은 그 근본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답안을 쓴 거지. 그래서 옛날의 성인은 천지가 하늘과 땅이 아주 크고 백성이 많고 그것이 결국은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았다. 이치를 알아서 그 도를 살폈던 거다. 그래서 이러한 데 있어가지고 그 이치를 알고 하늘의 이치를 나의 그 인간의 이치와 같다는 걸 알고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만 가지 교화가 되는 거다. 딱 한 거지. 그래서 진실로 하늘의 이치를 보아서 도를 알고 그리고 하늘의 이치는 결국 성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해가 게으른 적이 있나?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게으를 수 있어? 없죠. 봄이라는 친구가 나 오늘은 진짜 너무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겨울이 계속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는 결국 뭐냐? 부지런하네. 성실함인 거야. 단 하나의 오차가 없는 게 하늘의 이치인 거지. 그런데 그 이치를 인간과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그 이치가 가장 올바르게 들어간 사람은 사람 중에 누구다? 성인인데 그게 지금 누구야? 왕. 그래. 왕 게으르면 돼, 안 돼? 안 돼. 성실함이잖아. 하늘의 이치가 몸에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중종이 잘못했네. 딱 답변만 봐도 이거 좀 빡센데. 좀 괴롭겠는데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이 성실하시다. 전하는 이미 성실하시다. 10년 동안 내가 보니까 성실하시더라. 이거는 이제 꿀 발린 거지. 그래서 일찍이 사랑과 일과 하나가 아닌 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이치의 그 근본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도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된 다음에 인도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스림이라는 거 신하들은 감동받으면 다 잘합니다. 누구나. 감동받으면 잘하겠지. 감동받으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 이 도를 닦고 마음을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이거에 따라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나 혼란스러우냐 갈림길이 생길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딱 한번 치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치주의를 좀 알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딱 다스리니까 바로 이니에지의 도가 천하에 바로 섰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가볍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냥 가볍게만 얘기해도 예를 들어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서로 길을 양보해. 먼저 가이소. 먼저 가이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 오른쪽은 남자길 왼쪽은 여자길 막 이렇게 따로 가. 이거는 그냥 왕이 그런 사람이 돼서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지. 뭐 남자 오른쪽 통행법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면 구차한 겁니다. 이런 거. 이 구차합니다. 자꾸 뭐 어떤 기관과 법률 말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 구차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올바르게 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의 근본이 뭔지 그 근본에서 나오는 말단은 뭔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전하께서 지금 자꾸 말단에 있는 그래서 법을 어떻게 정하면 좋은지 그래서 조정의 기강은 어떻게 잡아야 좋은지 그 대책을 말하라고 하니 그건 말단입니다. 그거 아무리 잡아도 안 들어쳐먹습니다. 이것들 어차피 그 법은 많을수록 안 들어쳐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근본 가장 근본이 뭐다? 왕이 성인이 되는 거. 성실한 거. 그래서 따로 기강이라고 하여 정치의 말단에 속하는 걸 세우거나 따로 법도라 하여 사소한 문구나 따지는 말단의 일로서 정하려고 한다면 이른바 기강과 법도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마음에 근본이 있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를 펼치려고 하면 정치에 인이 있고 일에는 의가 있고 부자 간의 윤리가 있고 군신 간의 명분이 자동으로 서는 거다. 이걸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왕은 하늘이요. 신하는 사계절입니다. 왕은 하늘이야. 하늘이 있으니까 비도 내리고 해도 뜨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생명을 기르는 건 누굽니까? 계절? 그렇죠.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봄에는 새싹이 돋고 그래서 또 여름에 장마가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또 낙엽이 내려서 또 비료가 되고 결국은 기르는 건 계절이잖아. 근데 생명이 피어나는 건 누구야? 하늘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왕과 신하는 뭐다? 하늘과 사계절인 존재다. 그래서 왕은 백성이 있게 하는 존재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건 누구다? 신하다. 신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옛날에는 아주 뛰어난 왕과 현명한 재상은 서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대신들을 공경하시고 그들에게 정치 실무를 위임하소서. 이 답안지를 내가 볼 때 중종이 보고 뻑이 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중종은 실제로 어땠냐면 조광조한테 몰빵을 해줘. 진실로 공경하고 정치 실무를 위임해줘. 그런 다음에 이게 중종의 한계지. 그런 다음에 선을 넘으면 잘라버려. 그래 김효사와 이후 조광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중종은 누구한테 주냐면 남곤 이런 사람들한테 또 준단 말이야. 그 남곤도 나가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또 좀 있다가 김알로한테 모든 정권을 다 준단 말이야. 그러다 또 있다가 김알로 나가리 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종은 실제로 이 답안지 이후로 그렇게 정치를 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게 중종의 한계점 같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지치주의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광조 때 이제 굉장히 어떤 그게 일어난다. 조광조의 지치주의 사상이 일어나서 개혁이 추구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과거 시험 답안지에서 보듯이 조광조가 원했던 건 이거야. 왕은 성인이, 정치는 신하가.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곳곳마다 이러한 성리학적 인의예지가 퍼져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거지.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중종은, 저는 사실 중종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중종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보면 이제 그 엉망진창인 거지 지금. 못 배워서 그래. 이게 그리고 본인 난 이해도. 근데 심지어 이게 우리 조선에게 있어서 불행은 중종은 39년을 제위한다고. 길게 하는구나. 예, 이제 엉망진창 이제 여기서 나는 시작된 것 같아. 중종 때부터인 것 같아. 연산군하고 중종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성종이면 성종 대단한데 아들 둘 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중종에게 있어가지고 그 권력을 줄 것처럼 줬다가 잘라버리고, 줄 것처럼 줬다가 잘라버리고, 이런 식. 그러면서 자기는 성리학적 왕임을 자기 스스로 되게 위안받지 않았을까. 야, 조광조가 옛날에 했던 그 답안지에 보면 그래, 천인무관 성인,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그 너희들이 사계절이라며, 그래서 난 니한테 권력을 위임해줬어. 근데 네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난 잘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명신보감에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옛날에 그 금나라 역사서라고 금사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의인모용 용인물이라고, 사람을 의심하거든 애시당초 쓰지를 말고 사람을 썼거든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중종은 이게 안 돼. 중종이.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는 한 사람의 리더로 봤을 때 이게 리더십인 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리더. 명분. 위험한 리더.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럴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어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지. 그러니까 되게 겉으로 좋은 사람이고 싶고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위안받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해. 확 다 밀어붙인 것보다.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조광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광조의 개혁을 우리가 실패한 개혁이라고도 하지만, 뭐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조광조 이후로 무지하게 이제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양산보라고 그 중종 12년에 15살에 서울 가가지고 조광조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양산보라고. 근데 이제 양산보가 이제 그 20살 됐을 때 기묘사가 일어나서 스승이 죽거든. 그러니까 양산보가 다시 고향인 전라도 담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원래 전라도 담양 사람인데 양산보가 이제 스승이 죽어서 내려와서 지은 집이 소세원이야. 여기가 명승 40호거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민간 정원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 소세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담양에 가신다면 소세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소세원. 그러니까 소세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나중에 양산보 호가 이제 소세옹 이렇게 불리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이 소세원이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고택에 갔는데 거기가 명승이야. 그러니까 뭐 유형문화재 이런 게 아니라 명승. 우리가 명승이면 해금강 이런 거잖아. 근데 거대한 지역이지. 집이 명승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여기가. 근데 어쨌든 이 소세원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광조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가면 더 재밌는 문화재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대통령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제 원래 제일 좋아했던 게 논쟁이래. 어릴 때부터 논쟁을 너무 좋아했대. 근데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다는 거야. 네? 본인이? 논쟁의 특징이야 그게. 논쟁은 승자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싸움으로 이기잖아.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아. 왜 그런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그 논쟁에서 진 사람들은 진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논쟁도.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원래 이제 그 시어서드 프랭클린하고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프랭클린 집안이거든요. 대통령 둘 다 대통령이었던 귀족 집안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타인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내 감정들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모두 삼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나서부터 나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거나 낡은 것의 변화를 시도할 때 내 동료들이 더 내 말을 무게 있게 들어주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지.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나중에 그 글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이게 우리가 논쟁의 승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지치주의의 전쟁을 하고 싶단 말이야. 조광조는 훈구를 뚝까 패고 싶단 말이지. 왜냐하면 저건 이단이니까. 근데 만약에 조광조가 중종의 힘을 권력에 얻고 한다 하더라도 훈구파들한테 야이 썩은 것들아라고 했을 때 훈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난 썩었어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근데 그게 꼭 훈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어떤 햄릿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 이 말 너무 좋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옆에 있던 번님이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그 파티 자리에서 에이 그거 성경 아닌데? 막 이랬어. 도덕경인데? 하면서 막 옆에 이제 그 상고님 말 불러. 상고님 그거 알죠? 이 말 알죠? 이거 성경 아니죠? 막 이랬어. 사람들이 뭐야? 말고 날 둘러싸. 막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막 상고님이 그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지? 그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지? 그럼 내 얼굴이 어떻게 될까? 일그러지. 그럼 내가 논쟁에서 졌어. 번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럼 나는 내가 이걸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하지. 그냥 나는 그 생각뿐이야. 이 새끼 언젠가 한번 복수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감정. 이거죠.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이었다 미국에.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정치적인 일을 조광조처럼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거기서 선택한 게 타인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내 감정을 너무 강하게 표현한 걸 안 한 거라고. 신질 안 내고. 그런데 이게 저는 손자병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손자병법 3편이 모공편인데 모가 꾀거든요. 꾀. 우리가 지모 대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꽤? 꽤. 꽤. 꾀로 공격한다. 모공이라 그러는데 모공에 무슨 말 나오냐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그건 손자병법에 그런 말은 없어요. 손자병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백전백승은 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잘한 거다. 근데 백전백승이 왜 잘한 게 아닐까? 백전을 했으니까 이미. 그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 논쟁엔 승자가 없는데 논쟁이란 건 결국 치고받은 거거든. 그렇죠. 결국 쟁을 한 거지. 근데 내가 그래서 백전백승의 논객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사실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찝찝하다. 그게 손자병법의 그 말인 거야. 100번 싸운 것 자체가 100번 이긴 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안 싸웠는데 이겨야 돼. 맞아요. 그래서 그 모공편에 적의 계략을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다음에 외교를 공격하는 것이 차색이고 가장 하책이 공성이라 그랬거든. 공성을 하면 하책이다. 직접 이미 부딪혀버리면 그때는 이제 하책인 거야. 싸웠다는 게.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도 온전하고 상대도 온전한 상태에서 이기는 싸움. 아무도 손해보지 않은 싸움. 그게 손자병법의 처음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공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다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고 나와. 100점 불태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100점 100승은 안 좋은 거라 그랬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그 논쟁 같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삶에 적용하면 결국 그거잖아. 우리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래. 무조건 딱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조직이나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일단
잠깐만 뭐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일단 딱 치고도 특히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한다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 논쟁에서 이기고 내가 인정받고 싶단 말이야. 맞아. 내가 옳다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옳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단 말이지. 많죠. 그럼 내 감정적으로 자기 승리를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실망감을 완화시키려는 하나의 작용일 수도 있어. 그냥 내가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야. 실제를 안 보려는 거지. 본인 방어 기제 같은. 방어 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관계의 변화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시켜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이익을 가진 승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광조 같으면 당시에 어떻게 했어야 이때 조광조의 개혁이 승리했을까? 화음을 좀 오르고 달랬어야지. 그래서 아까 소격서 폐지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내명부를 좀 오르고 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 해놓고 하나 해놓고 치고 들어가고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좋은 네트워킹과 경제력이 확보됐잖아. 그럼 걔들을 부수지 말고 그걸 써야지 실무로. 그렇지. 그걸 나 걸로 활용하면서 훈구파가 엿쓰고 갖고 광조 너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 앞으로 광조가 하는 일 막 밀어줄래. 그렇지. 나 우리 전화 보니까 왜 광조 밀어준지 알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지치주의가 너무 심화된 거야. 이건 오로지 하늘이고 하늘의 깨끗함이 내려온 거고 그게 아닌 더러운 너희들은 이단인 거지. 배타적 성향으로 도교와 불교를 밀어붙이면서 훈구파와 내명부를 공격해버린 게 적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적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정치가는 맞지만 되게 유능한 정치가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유능하지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을 확 내 생각과 내 옳음이라고 판단했던 거를 접어두고 그래 네 말도 맞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고 그래.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훈구파 이때 훈구파 같은 경우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훈구파 수장 상고와 내가 조광조고 상고와 벗이 있으면 앞으로 이 지금 제가 주상전하께 얘기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은 상고 정책이라고 제가 발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또 내 이름을 넣고 그래? 막 이래요. 상고정 아닙니다. 이건 진짜 상고님의 말씀으로 만든 거니까 제가 상고 정책이라 해서 우리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 낼 때마다 우리 영의정 상고님 생각하면서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발의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학께 말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막 번님한테도 제가 안 그래도 요 지금 성균관에 있는 학생들 중에 과거 급제한 애들만 모아서 따로 교육하는데 요 집 이름을 벗땅이라고 하나. 여기 온 애들은 무조건 우리 번님 생각하면서 최고의 우리 정치가다. 알도록 내가 한번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그럼 벗땅 지을 때 그 건물비는 내가 댈게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살살 데리고 가는 게 정치라는 게 그럼요.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이가 손자병법이든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우리가 이제 조광조라는 한 인물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사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이거. 그렇죠. 굳이 정치가 아니라도 우리 삶에서 되게 사소해. 가족 안에서도 그럼요. 회사에서도 친구 간에서도 사실은 이게 내 말이 맞다. 논쟁은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인간관계론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좀 들여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조광조를 통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이상적 정치가였고 지치주의라는 하나의 어떤 유교의 그 성리학적 이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이긴 했으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 훈구와 중종이라는 한 권력을 상대하기에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유능한 장수와 같은 그런 기질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만약에 그런 기질까지 있었다면 진짜 조광조 때 한번 조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 자, 어쨌든 이제 이 조광조를 통해서 제가 딴 거보다 조광조의 생애나 뭐 이런 걸 좀 빨리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과거 시험 답변, 대답과 대책과 지치주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제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조광조의 개혁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좀 앞에 빨리 했었습니다. 뭐 이분데 앞에 김효사한테 얘기가 좀 나온 거 그렇죠. 있어서 네. 맞아요. 김효사한테 했던 거라 충분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제 조광조 참 재밌었고 사실은 이거 안 그 두 분한테 제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조광조 이야기랑 아까 금방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두 편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생각으로 1시간 안에 조져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또 우리 아주 또 기가 막히게 을사사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을사사화 때 또 한 분의 문묘18일 한번 가보도록 하고 오늘은 조광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여러분 소세원 꼭 가보시고 쇠입니까? 쇠 오에 아이 그렇죠. 오에 아이 소세원 가보시고 용인에 가면 그 조광조의 서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용인이랑 그 유배지를 그 화순에 갔다 했잖아요. 네네. 화순에 가면 또 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광조를 모신 서원이 또 두 군데가 있고 또 소세원이라는 또 조광조와 관련된 아주 명승지가 있어서 여행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용인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디 갔니? 제발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한테 소개드리고 싶다. 여행 가시라고. 용인의 심곡서원. 심곡서원이랑 그 전라도 화순의 죽수서원. 그리고 담양의 소세서원이 바로 조광조와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행 가신다면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